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박스권 횡보하는 상황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테조스하고 코스모스가 좀 펌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헤드라이시 그래프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파동은 다른 코인으로 옮겨갈 거고,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이더리움이 살짝살짝 반등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는 지속적으로 아마 어느 순간까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연준에서 이제 뭐 FOMC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1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에서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좀 디테일한 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테이퍼링이 나오면 금리 인상이 즉각적으로 할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그 단어가 연준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서 그걸 먼저 베이스로 깔고 이제 오늘 정보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로헤지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한 가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70%라는 견해를 했거든요. 본인들의 추측에 70%, 그러니까 100% 오피셜은 아니고 70%의 추측성이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테이퍼링 시작하는 거를 11월 달이라고 예측을 했고, 일단 그리고 종료 시점을 내년 7월 달로 종료 시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8, 9개월 정도 될 텐데, 보통 통상 테이퍼링은 8, 9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아마 진행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좀 이따가 후면 이제 장면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리고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연준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거는 있지 않다라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 주식시장이 반등한 적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시점이 11월 달에부터 시작돼서 내년 7월 달에 종료될 가능성이 70% 정도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11월 달에 시작을 하든 12월 달에 시작을 하든 1월 달에 시작을 하든 분명히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아마 거론이 될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골드만삭스 이제 발표 내용이고, 그들이 이제 추측한 거랑 그들이 발표했던 어떤 그 S&P 500 지수 고점 갱신하고 예측치를 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들이 이제 발표한 게 내년 2022년도 여름까지 테이퍼링을 끝낼 거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2개월에서 5개월 안에는 분명히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점을 더 중요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2022년 말이 아마도 거품이 많이 껴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 예측이 없는데, 이때가 아마 정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내년 여름 정도가 올 매도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조금 더 빠르게 아마 움직이겠죠. 선행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추론과 골드만삭스 예견이 이제 몇 가지 매크로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 이제 각자 하시고, 그건 뭐 내년 가서 이제 할 얘기고, 지금 당장 뭐 연말에 불장이다 아니다를 지금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양적 완화는 될 거고 불장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내년에 어느 시점에 이제 좀 위기가 올 거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빌 게이츠가 코로나 감소 예측한 부분도 2022년 연말이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월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시점은 2023년 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름이나 가을께 정도, 2022년 요 정도가 좀 정리할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얘기라는 거고, 중기적인 얘기는 올 연말하고 내년 뭐 1, 2월 달 이때 정도가 한 번의 1차적인 뭐 어떤 이익 실현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번 달 들어서는 뭐 그렇잖아요. 많은 어떤 그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9월 달에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지금 다 그래요. 우리 지금 코인 시장만
내 코인만 안 움직인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크립토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좀 네임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아침에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먼저 찍을까? 4만 2천 달러를 먼저 찍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5만 달러를 먼저 찍는다고 해서 정고점 갱신까지 달려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상 5만 달러를 찍는다고 해도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4만 2천 달러를 찍는다고 해도 여기서 더 패닉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또다시 박스권 상위권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5만 달러를 또 찍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의미 없다는 거죠. 지금의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트위터상의 많은 차티스트들이 견해를 어필을 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변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 달 말에는 이벤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예의주시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 이제 19로 인해서 전 세계 인프라가 사실은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풀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창궐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인프라가 많이 파괴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쉬핑 레이트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운송료죠. 사실은 해상 운송 비용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에 한 가지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하나의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코스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이게 다 복합적인 요소가 껴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산 매입 축소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게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먼저지 양적 완화로 뭐 인플레이션을 죽인다? 예, 양적 완화를 줄인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갑자기 꺼지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가 다시 원형 상태로 복구가 되면 당연히 쉬핑 레이트는 다시 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다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이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현재 와중에 9월달 초 들어서 좀 많이 이더리움이 상승했다가 또다시 꺼졌다가 또다시 이제 상승 진폭을 그리면서 박스권 횡보 장세를 그리면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지금 한간에도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차트에 관해서 누군가가 이제 어필을 했는데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측으로는 시장을 죽이지 않으려면 세력들이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로 대중들을 좀 한동안 시장에 머무르게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 자영업만 힘들어, 나 직장 잃어서 힘들어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 현지 그러니까 실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티파스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여권이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파스 여권 주는 거. 근데 이것에 관해서 그 반대하는 시민들이 길에 뛰어나와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에펠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파리 중심가 시내에 있는 데인데 지금 현재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또 싫어할 거고 그러겠죠.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프랑스 시민들이 경찰들하고 결국에는 대치 상황. 그래서 뭐 최루탄 터지고 막 진압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 여기 시정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코인베이스하고 리플사가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같이 싸울 거다, 뭐 이런 얘기 뉴스들이 이런저런 미디어들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에이다 코인이 올라가는 거, 뭐 그리고 타 무슨 뭐 알트 코인이 올라가는 거, 무슨 코인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아마 XRP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내가 기회비용 날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실 거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직관적인 숫자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포텐셜이 어느 순간 터지면 수익률에서 그냥 압도를 해버려요. 일주일 만에 압도를 해버려요. 그럴 만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코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XRP고, 여태까지 3년 동안 기다리셨으면 지금도 기다리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옮겨 타시는 것보다는, 기회비용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왜 근데 코인베이스하고 리플사가, XRP가 왜 같이 팀을 이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웅동체요. 어차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리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리플사에 지분 투자를 한 게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뭐 코인베이스는 아시다시피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던 거고, 그래서 어차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글렌 허친스라는 이분이 DCG 그룹의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예전에 그랬죠. 2018년 1월 24일 날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스가 이더리움과 리플 등이 결국 시장 장악할 것이다. 이게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데,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DCG는 리플사에 투자를 했을까요? 자, 월가 큰손 허친슨이 움직이는 FED 움직이는 숨은 손이다. 이분이 이제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 시세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리고 제가 투자했었던 코인, DCG하고 관련해 있는 코인, 그 외에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코인들 오르건 내리건 아니면 그냥 횡보를 하건 답답하게 하건 별로 많이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자,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은 연준 정책 입안자들, 뭐 연준 의장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벤 버냉키, 지금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 다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분이 한 말이 쓸데없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포텐셜은 터진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 장세가 갈피를 못 잡는 게, 규제안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 이유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베스팅닷컴에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 위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금융업계 경영진과 만난 미국 재무부라고 여기 나오죠. 왜 직접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떠느니, NFT가 어떠느니, 뭐 코인이 뭐 증권이, XRP가 뭐 증권이네 아니네 이런 거 같다. 왜 계속 논할까요? 왜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줄까요? 그리고 정부 정책자들은 왜 요즘 들어서 이런 회의를 되게 많이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위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금융업계 경영진과 만난 미국 재무부면 제넷 옐런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 제넷 옐런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글렌 허친슨이 예전에 이제 만든 허친슨 센터의 특별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결론은 분명히 나올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뭐 그것에 관해서 뭐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달러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지속적인 양적 완화, 이것에 관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CBDC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시면 아마도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화나 달러나 위엔화나 엔화를 그러니까 대신해서 아마 시중에 온라인상에 아마 유통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준비를 중국 정부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카카오를 통해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면으로 보시면 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인터넷 은행 환영한다. 요즘 들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뭐 잡는다, 뭐 어떻게 뭐 규제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카카오를 키워준 것도 사실은 정부예요. 2018년 9월 21일,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 논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8월 달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이 통과되냐 마냐 했다가 이때부터 9월 달부터 이제 통과가 됐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카카오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커질 거다.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는 사실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배 구조를 보면
사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헤드라인 뉴스만 봐도 대충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미디어라는 게 사람들한테 혼선을 줄 때도 있고 방향성을 줄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혼선이 되게 많아요. 혼선과 방향성을 잃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팔까 살까 개미 패닉 증권가 낙폭 과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 더 떨어지나요? 200만 개미들 비명소리 커졌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 국가에서 뭐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근데 보시면 뭐 또 택시였다 타다 이어 카카오 올린 모빌리티의 저주 뭐 그리고 카카오 때리기 첫 타자 페이 다음은 모빌리티. 이걸 카카오의 진군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카카오의 포문을 열어주고 카카오한테 장밋빛 희망회로 그리고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정부였는데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하는 게 다 보이지 않는 엘리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쿠팡을 보시면 카카오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도 적자 노선을 되게 오랫동안 그리다가 되게 잘 풀려나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국 분들 중에 카카오 사용을 좀 꺼린다 뭐 이런 운동이 삽시간에 퍼진 적은 있지만 그게 일시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배송 시스템에 관해서 가장 진보하는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쿠팡이에요. 쿠팡은 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손정희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지금 현대로 넘어갔지만 거기서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량 공유 시스템, 우버라든가 뭐 플립카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뭐 사람이 끼지 않는 인건비가 들지 않는 그런 배송 시스템으로 아마도 가장 먼저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트는 또 내려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쿠팡을 옹호하자 뭐 쿠팡이 좋다 이런 걸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쿠팡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없는 게 플랫폼 생태계가 진화하면 플랫폼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런 기업들 있죠. 커피 회사, 무슨 뭐 쌀 회사, 뭐 무슨 회사, 무슨 뭐 생산업자 다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자, 뭐 맥심에서 뭐 커피를 받아다 중간에 유통해서 팔다가 본인들이 본인 마크 찍어서 어느 순간 팔기를 시작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공건 뭐 모카 골드 커피 믹스. 근데 이런 상품이 제가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만두부터 해가지고 쌀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잡아 먹겠다는 얘기예요. 카카오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로 확장하듯이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이면을 보면 카카오에 투자한 그 어떤 엘리트 세력과 동일한 인물이 중첩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은 다 인과관계가 다 있었어요. 여태까지. 쿠팡이든 카카오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제가 왜 중국에 관해서 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막 이런 뭐 중국 코인 관련해서 이제 간간히 제가 XRP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XRP 대비해서 뭐 네오라든가 몇몇 개 코인 뭐 중국 코인 중국하고 엮여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뭐 중국 빤다 막 이렇게 막 보실 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BBC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언론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27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GDP에서 앞서요. 여기 가면 그때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그냥 옆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지만 인도가 또 여기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2030년이 되면. 그래서 다 인과관계가 있는 코인들이고 인과관계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냥 내 뇌피셜을 돌리고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분석해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니까 여태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잘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찰리 브라운의 추측이나 어떤 그 발언이 틀리다라고 지금 딱 단정 내리시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고집을 하고 있나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은
중국이 이렇게 쭉 성장하듯이 아마 그 결론은 분명히 날 거예요. 제가 뭐 중국 코인, 미국 코인 뭐 이런 걸 나누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을 움직이는 세력과 미국에 붙어 있는 세력은 동일한 세력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본인들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중국이 이기면 나한테 안 좋네, 뭐 미국이 지면 나한테 안 좋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좀 경제를 보시건 코인을 보시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업비트 같은 경우도 카카오하고 엮여 있잖아요. 그럼 그 이면에 투자한 진짜 엘리트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걸, 그걸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